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예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버 이창구입니다. 야, 이 사모님 강의들 듣다 보면 저도 많이 배워요. 그동안에 또 잊어왔던 거 이론적인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새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실 수 있어서 저한테도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그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 지난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셨던 것들 좀 한 번에 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부분들 좀 핵심적인 부분들 좀 요약 정리해주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15년 12월 중순에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 기준으로 AA2 프랑스하고 우리가 국가 신용 등급이 똑같거든요. 네네. 굉장히 감격스럽죠. 국가 신용 등급 상향을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1990년부터 네네.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은 우리보다도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보다도 이 세 단계가 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트리플 A 등급을 지난 20여 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잃어버린 20년 동안 국가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 최고 등급이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삶이 그렇게 화려했을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국가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이 도대체 왜 금리를 올렸느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이고 미국이 중심축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금리 인상의 원인이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큰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사이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폈음에도 경기가 뭐 썩 만족스럽게 좋아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과 금융 위주로 해서 부를 창출하고 중국은 제조업을 가지고 부를 창출하는 이런 분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실체가 불분명했던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급격하게 무너져서 미국이 실체가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키울 거냐? 그동안 미국이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캐지 않고 뒀던 셰일 가스, 그러니까 지표면 미층에 있는 진흙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스펀지 같이 액체 상태로 조금씩 있는 형태 또는 기체 상태로 조금씩 스펀지 형태로 있는 이런 셰일 가스를 우리가 한번 캐보자. 그래서 이 셰일 가스를 캐려고 하면은 우리가 수압 파쇄 방법이라고 해서 셰일층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섞은 물을 고압으로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펀지처럼 셰일층에 있는 가스나 오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를 모아서 캐는 방식이 셰일 가스인데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 불을 주기는 하지만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네. 미국이 그동안 캐지 않았던 거를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이게 대규모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결국은 미국이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다가 네네.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여기다가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겠다고 지난 2015년 중순에 석유 금수 조치를 1975년도에 오일 쇼크 이후에 지금 한 40여 년 만에 금수 조치를 해제했죠.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 과잉되니까 저유가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찾으니까 미국의 경기가 이제는 당연히 좋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금융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금융이 정상화되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전 세계로 나가 있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는 세지겠죠. 그런데 유럽과 일본 이 두 나라는 아직까지 경기가 만족할 만큼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 있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부족한 그런 돈 유동성만큼을 유럽과 일본이 돈을 더 찍어서 공급해서 경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이거는 결국은 유로화와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야기시킬 거고요. 이런 유로와 엔화의 추가적인 이런 이 약세는 이 저금리 상황이 앞으로도 내년 상당 기간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미국이 지난 12월 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저금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제로 금리가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저금리 상황은 지속될 그럴 가능성에 의해서 이거는 결국은 소비의 경기가 굉장히 이제 정상화되면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책 광고. 그 월급의 참여와 출간 즉시 베스트 진입. 가격. 쇠주 4병. 세계 경제의 또 한 축이 중국이죠. 그러면은 중국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분담이 돼 있었는데 미국이 그 분담을 깨면서 이제는 우리도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남는 물건을 니네 중국한테 팔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제조 설비를 갖고 있었던 중국은 제조 설비가 남아도는 그런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2%, 10%, 9%, 7%를 하회해서 지금 6%대까지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경기를 부양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게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가장 고전적이면서 좋은 방법은 돈을 찍어서 푸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쓰면은 오히려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중국, 뭐 한국,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돈을 찍어서 푸면은 돈의 값어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니까 중국에 들어왔던 그런 자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 정도까지 달했던 외환보유고가 한 2, 3개월 사이에 거의 5천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이 중국이 그래서 중국도 절대적으로 기축통화의 국가 지위를 점해야 되겠다.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IMF SR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양적 완화를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지난 11월 말에 중국이 그 꿈을 이뤄서 중국의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이 돼서 중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국가들의 지급 준비율은 한 5% 내외인데 중국의 지급 준비율은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6%에서 17% 정도죠. 그래서 이 지급 준비율도 충분히 더 떨어뜨리고 돈을 찍어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게 당연히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이거는 제조의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에너지 수요가 둔화가 돼서 미국의 요인과 중국의 요인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이머징 통화의 약세를 또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2016년 상반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양적 완화와 지급 준비율 인하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할 텐데 아직까지 에너지를 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개발도상국은 2016년 상반기에는 그 훈풍이 오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가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이제는 하반기에 개발도상국도 조금씩 나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큰 판으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 거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두 번째 금리를 올리는 국면, 그게 뭐 6월 달이 될 수 있을 거고 4월 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이 두 번째 금리를 올리는 국면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담, 그리고 우리의 수출의 가장 큰 이 수요처인 중국이 제조업의 이 둔화, 이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되고 이게 결국 또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이 되면서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후장대 산업의 설비가 이제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2016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부실 기업들, 특히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굉장히 세질 겁니다. 중국의 수출도 줄어드는데 금리까지 올라가고 이게 부실 기업들이 견디기 힘든 이런 국면이 2016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모습일 거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세지게 되면은 결국은 설비 가동이 줄어들고 일부 인원을 해고하고 그거 가지고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런 뉴스들이 아마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미국이 두 번째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는 4월이나 또는 6월경부터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거는 가계 사이드로 보면은 가계 사이드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이 소득이 줄어드는데 비용인 금리의 상승에 의해서 비용까지 늘어나니까 이게 바로 1200조 원이 넘어서 GDP 대비 80%를 넘어섰던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아마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계를 상당히 압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경기를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이런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4월 13일 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 승리를 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국회에서 수월하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2017년에 대선이 코앞으로 와서 그래서 2015년보다는 2016년에 재정 정책의 여유는 훨씬 줄어들 거고요. 여기다가 그나마 일부 재정 정책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그런 부동산의 전세가 소멸해 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서 은행의 예금금리가 뭐 1.5%, 뭐 2% 내외이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을 시도를 하는데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면은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돈이 생기면은 쓰지를 못해요. 전세 보증금 내주느라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 수요자들은 전세가 올라가니까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전세금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니까 월세가 늘어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을 일부 쓴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그 예상은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아직은 안 좋고 유럽과 일본이 충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디고 완만하게 그래서 내년도 이 연말쯤에 약 0.75%에서 한 1% 정도 금리 수준 그래서 두 번째 금리는 아마도 한 6월경쯤에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 미국의 금리가 더디고 완만하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이 자산 시장은 상반기가 좀 더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부담을 더 느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잠 못 이뤘던 분들에게 지금 최종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미국이 이제는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면서 미국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선진국의 주식 비중 그리고 달러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비중을 확대하지 말자. 하반기 이후에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고 들어가자.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금년 2015년도하고 유사한 2016년도는 박스권의 그런 금융시장의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박수. 미국 금리 인상 전후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주제를 던졌는데 내년도 자산 시장 포트폴리오까지 다 제시를 해주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도움 되셨죠? 도움 되셨으리라 믿고요. 일단 아셔야 돼요. 그 투자라는 거는 이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걸 기를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알기 위해서는 많은 그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우리 또 월급쟁이들이 시간 쫓기면서 그걸 다 알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최소한 그 월잠 우리 방송만 듣더라도 그런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고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난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도 크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씩 한 스텝 나아가면서 스스로 셀프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사부님한테 질문하실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자산 관리 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월잠 우리 캐스터 힘을 합쳐서 우리 그월잠 청취자분들 다 그월급에 또 잠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